안녕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우리 곁을 정말 가장 먼저 지키는 분들이 바로 응급구조사 분들이시죠? 오늘은 이분들이 어떤 기준 또 원칙으로 활동하시는지 그 핵심적인 응급구조사 업무 지침 개정안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긴박한 현장의 규칙들 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침은 단순히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넘어서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법적 또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걸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마 청취자분께서도 꼭 아셔야 할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그 의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법적인 근거가 좀 궁금한데요. 아, 네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죠. 그게 원칙인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외 조항이군요. 네, 그렇죠. 즉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이런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거죠. 사실 이게 바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급하고 2급으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자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좀 달라요. 2급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투여, 지혈, 부목고정처럼 좀 기본적인 응급처치,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거 이런 걸 주로 하고요. 아, 그리고 환자가 원래 쓰던 약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협심증 환자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 그런 특정 약물 투여를 돕기도 합니다. 네네. 기본적인 처치 위주군요. 그럼 1급은요? 반면에 이제 1급은 방금 말씀드린 2급 업무는 당연히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도에 튜브를 넣어서 숨기를 확보하는 거 있죠. 기도삽관. 아니면 수액이나 약물 투여하려고 혈관 잡는 거. 정맥로 확보라고 하는데 이런 조금 더 전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침습적인 처치가 가능합니다. 아, 네. 그리고 심정지 환자한테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 투여하는 것도 1급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고요. 확실히 더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하네요. 근데 이런 중요한 처치들 말이죠. 이걸 응급구조사가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나요? 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 지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의료 지도를 받아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죠. 네네. 하지만 현장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통신이 갑자기 안 되거나 지시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위급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요. 법에서 정한 응급처치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의사 지시 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이게 신속성과 안정성,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어떤 고민이 담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현장에서의 역할이 막중하네요. 단순히 환자를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그 이상이군요. 판단하고 조치하는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안전 확보부터 시작을 하고요. 안전 확보. 네. 그다음에 환자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저희가 프리-KTAS 같은 병원 전 환자 분류 시스템이란 걸 활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환자의 위중도를 5단계로 나눕니다.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 이렇게요. 이걸 나눠서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필요한 처치를 연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단계별로 나누어서. 네. 예를 들어서 소생 단계다. 이러면 심정지처럼 정말 즉각적인 소생술이 필요한 가장 위급한 상태를 뜻하고요.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고 또 이송할 병원을 정하고 병원에 가서는 환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응급구조사의 몫입니다. 그렇군요. 자동 심장 충격기 AED라고 하죠. 이것도 요즘 공공장소에 많이 보이는데 사용법도 지침에 나와 있겠죠? 그럼요. 네, 심정지 환자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장비니까요. 지침에 보면 패드 부착 위치, 보통 가슴 오른쪽 빗장뼈 아래랑 왼쪽 옆구리 중간쯤이거든요. 그리고 기기가 이제 심장 리듬 분석 중일 때는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점이나. 접촉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전기 충격을 준 후에는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지만 환자 동의 없이 그냥 처치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원칙은 모든 의료행위처럼 먼저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위급하다. 이럴 때는 동의 없이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예외가 있군요. 네. 물론 환자가 의식이 있고 처치를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다만 거부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죠. 그렇군요. 혹시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아예 응급처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있긴 한데요. 근데 정말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구조사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머리나 몸통이 잘려나갔다거나 하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망한 상태, 몸이 굳었거나 부패가 진행 중이거나 아, 네. 또는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혹은 의료 지도를 하는 의사가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릴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아, 그럼 혹시 응급구조사가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점은 좀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응급구조사는 법적으로 사망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명백한 사망 징후가 있거나 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처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는 있지만요. 최종적인 사망 진단과 선언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응급구조사의 역할이라는 게 법과 지침 안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그 순간적인 판단과 전문성 뒤에는 이런 명확한 기준과 또 책임감이 따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기술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또 윤리적인 책임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응급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이분들의 역할과 또 그 고민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지침들을 보면 현장의 그 급박함과 의료적인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적들이 보이는데요. 청취자분께서 보시기에 이 균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